지난 영상에서 계속되며 지난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남의 남편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남은 남편의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고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자신처럼 살지 않도록 하려고 집을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심리적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었던 수남은 청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 더 강력한 보청기를 구매해서 착용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찾아간 병원이 귀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비인후과가 아닌 사이비 병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착용한 보청기는 불량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그 보청기가 일으킨 고장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돈을 들여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제대로 된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진 것이 별로 없던 그들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역시나 자본주의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립되어 온 영리병원의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보다는 비즈니스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영리병원을 전격 허가할 경우 대다수의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되는 환자만 받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우울증에 빠진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수남은 그의 평생 소원인 집을 사기로 하고는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식당일 목욕탕 청소, 우유와 신문 돌리기는 물론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직업에 대한 폄하는 해서는 안 되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수남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남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출의 덫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중산층과 서민들일수록 대출은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 대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사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화에서 수남의 모습은 수남이한 이 대사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자조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을 구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서민들에게는 그토록 힘든 일일까요? 집을 구매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거죠. 수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는 수남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남편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집안에서 목을 매달았던 그는 다행히 죽기 직전 수남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은 건지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됩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자 수남은 더 바빠집니다. 늘 하던 일들에 남편을 간호하는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수남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려옵니다.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소식도 함께 들려오는데 수남의 집이 있는 곳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재개발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죠. 다만 재개발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해온 것은 자신들임에도
재개발 우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이 자신들의 동네가 아닌 수남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네를 우선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못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 또는 서민층 대 서민층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즉 기득권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끼리 연대하며 자신들만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하죠. 하지만 서민들은 얼마 안 되는 것을 두고 서로 더 가지려고 자신들끼리 싸웁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줄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영화에서처럼 덜 가진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조장합니다. 이후 재개발만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된 수남은 돈을 벌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남은 이 과정에서 전혀 의도치 않게 2명을 살해하고 맙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재개발 반대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해병대 원사 출신 도철, 두 번째 희생자는 수남을 도철의 살인범으로 오해해 그녀를 감금한 형석. 두 사람이 수남에 의해 목숨을 잃긴 했지만 수남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어쩌다 보니 살인에 이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남을 의심스러워하던 형사는 그녀가 살고 있는 좁디 좁은 고시원 방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살인에 중독되어서인지 아니면 목적을 위해 살인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그녀는 3명을 더 살해합니다. 재개발 반대 세력의 주동자였던 동네의 심리상담사를 보거독으로 죽이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한 형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재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자 그는 물론 함께 고시원으로 찾아온 다른 형사도 죽이고 맙니다. 오로지 재개발만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기에 거짓말로 한 으름장에 분개한 그녀는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후 재개발이 확정되고 돈을 벌자 그녀는 밀렸던 병원비를 내고 남편을 퇴원시켜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에서 수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모아도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서민이 3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도 떼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00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무려 8년 하고도 4개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00만 원을 그대로 모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비가 필요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며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도 내야 합니다. 간혹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도 돈을 써야 하며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내야 합니다. 아이라도 있다 치면 들어가는 돈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집이란 요원한 것이며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받는 순간 평생을 그 덫에 걸린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이들은 많이 가진 부류입니다. 건물주는 건물 임대료로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돈을 멉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또다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 이를테면 부의 집중이나 독과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일 뿐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산주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갖고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그로써 소득 배분도 공평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의 일당 체제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추구하는 등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 일당 체제가 독재로 변질되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면 감시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덫에 빠지는 순간 독재로 빠지는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고 지배층, 즉 공산당이라는 유일한 당의 권력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폐해가 생겨났으며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이 진보를 폄하할 때 흔하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언급했듯이 진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다당제를 인정한다. 즉 공산주의가 말하는 일당 체제를 지향하지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아닌 자유로운 부의 추구도 인정한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그 누군가는 한 명이어야지 여러 명일 수 없으므로 다당제에서는 공동분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3. 당연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도 인정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돈보다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과 그것을 통한 복지에 힘을 쏟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경쟁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모순과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사회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정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몇 사람이나 어느 편의 웅변과 주장에 매몰되는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저마다의 습관과 취향,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과정은 힘들겠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